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드문트 후설의 생애와 그의 철학, 특히 현상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상학은 철학의 한 분야로 우리의 경험을 통해 본질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후설이 이 분야의 창시자이며 그의 사상은 20세기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현상학이 무엇인지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후설의 생애. 후설의 생애와 그의 철학적 여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후설은 1859년 4월 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현재 체코 프르제로프에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아돌프 후설은 의류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줄리아 후설이었습니다. 후설은 빈 대학교와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수학과 천문학을 공부했습니다. 라이프치히에서 그는 유명한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빌헬름 분트에게 심리학을 배웠습니다. 이후 베를린 대학교로 옮겨 수학을 계속 공부했고 여기서 카를 바이어 슈트라스와 레오폴트 크로네커에게 배웠습니다. 후설은 1882년 비엔나 대학교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박사 논문은 변분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후설은 1884년 빈 대학교에서 철학 강의에 참석했는데 여기서 프란츠 브렌타노의 강의를 듣고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브렌타노는 후설에게 의식의 지향성 개념을 소개했으며 이는 후설의 현상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후설은 할레 대학교로 옮겨 카를 슈퉁프에게 배웠습니다. 슈퉁프는 후설에게 심리학적 방법론을 가르쳤으며 이는 후설의 초기 작업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주요 저작을 통해 현상학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기로 해요. 논리 연구. 후설은 심리학적 철학에서 벗어나 철학을 순수한 논리적 기초 위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는 그의 현상학적 방법론의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순수 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 이 책에서 후설은 그의 주요 개념인 에포케와 현상학적 환원을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철학적 탐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후기 생애와 유산. 후설은 1916년 프라이부르크 대학교로 옮겨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많은 제자들에게 현상학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는 마르틴 하이데거, 에디트 슈타인, 에우게니오 코세리우 등이 있습니다. 1933년 나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유대인 출신인 후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교수직을 박탈당했고 그의 강의와 연구는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연구와 저술을 이어갔습니다. 후설은 마르틴 하이데거를 자신의 후계자로 선택했지만 하이데거는 후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하이데거는 나치 정권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후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후설은 하이데거에게서 멀어졌고 두 사람의 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반면에 후설의 제자였던 에디트 슈타인은 후설의 철학에 깊은 헌신을 보였습니다. 슈타인은 후설의 주요 저작을 편집하고 정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후설이 나치 정권 하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슈타인은 후설의 철학을 기독교 신학과 결합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후설은 1938년 4월 27일 프라이부르크에서 사망했습니다. 에드문트 후설은 철학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그의 현상학은 많은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생애는 교육, 연구, 제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는 철학적 탐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후설의 생애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철학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2.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현상학은 후설이 제안한 철학적 방법론으로 우리의 경험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접근법입니다. 현상학은 현상에 주목합니다.
여기서 현상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현상학의 핵심은 사물 자체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으로 표현됩니다. 사물 자체로 돌아가자는 에드문트 후설의 현상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사물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이해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여러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 예시 사과. 우리는 사과를 볼 때 그것을 단순히 먹는 과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사과에 대해 여러 선입견이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는 빨갛고 달콤하며 건강에 좋다는 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후설의 사물 자체로 돌아가자는 이런 선입견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사과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과를 보고 그것의 색깔, 모양, 질감, 냄새 등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사과의 빨간색, 동그란 모양, 부드러운 질감, 달콤한 냄새 등 사과 그 자체의 특성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사과를 기존의 지식이나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과를 이해하게 됩니다. 사물 자체로 돌아가자는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경험할 때 그 사물에 대한 선입견이나 기존 지식을 유보하고 그 사물 자체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물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물이나 현상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현상학이 무엇인가 그의 핵심 용어를 설명하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향성. 지향성은 우리의 의식이 항상 무언가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거나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항상 특정한 대상이나 주제를 향해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볼까요? 책을 읽는 상황. 책을 읽을 때 우리의 의식은 책의 내용에 집중합니다. 페이지에 있는 글자와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의식은 책의 내용을 향해 있습니다. 음악을 듣는 상황. 음악을 들을 때 우리의 의식은 음악의 멜로디, 리듬, 가사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그 음악을 느끼고 음악이 주는 감정에 빠져듭니다. 여기서 우리의 의식은 음악을 향해 있습니다. 친구와 대화하는 상황. 친구와 대화할 때 우리의 의식은 친구가 하는 말과 그 의미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친구의 말을 이해하고 이에 반응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의식은 친구의 말을 향해 있습니다. 에포케. 에포케는 우리가 가진 모든 선입견과 판단을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제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림 감상. 어떤 유명한 그림을 감상할 때 그 그림에 대한 기존의 지식이나 평가를 잠시 내려놓고 그림 자체를 관찰합니다. 그림의 색상, 형태, 구도 등을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음식 맛보기. 처음 먹어보는 음식을 맛볼 때 그 음식에 대해 들었던 평가나 선입견을 잠시 내려놓고 음식의 맛, 향, 질감을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이를 통해 음식의 진정한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만나기.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나 첫인상을 잠시 유보하고 그 사람과 직접 대화하며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현상학적 환원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을 본질적인 요소들로 축소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예시는 보다 완벽한 현상학적 환원의 이해를 돕습니다. 의자. 다양한 종류의 의자를 보면서 그 의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앉을 수 있다는 기능, 4개의 다리 등을 지탱하는 구조 등이 의자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의자의 본질을 이해합니다. 꽃. 다양한 꽃을 보면서 그 꽃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꽃잎,
꽃받침, 향기, 색깔 등이 꽃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꽃의 본질을 이해합니다. 자동차. 다양한 자동차를 보면서 그 자동차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4개의 바퀴, 엔진, 운전석 등이 자동차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동차의 본질을 이해합니다. 본질 직관. 본질 직관은 우리가 사물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개별 사물에서 공통적인 본질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강아지. 여러 종류의 강아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들 모두를 강아지로 인식합니다. 털의 색깔, 크기, 종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강아지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이해합니다. 나무. 여러 종류의 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그들 모두를 나무로 인식합니다. 잎의 모양, 크기, 종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나무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이해합니다. 의자. 앞서 언급한 의자의 예처럼 다양한 형태의 의자를 보면서 우리는 그들 모두를 의자로 인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의자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이해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예시를 통해 지향성, 에포케, 현상학적 환원, 본질 직관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상학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본질을 파악하려는 철학적 방법론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물과 경험을 더 명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후설의 현상학 기존 철학과의 차이점. 전통적 형이상학과의 차이. 전통적 형이상학은 세계의 본질과 궁극적인 실제를 탐구하는 철학적 접근법이었습니다. 이는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을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톤의 이데아로는 이 세계의 모든 사물은 이데아라는 완벽한 본질적 형태의 모사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험 세계는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관점을 가집니다. 후설의 현상학은 형이상학적 추상을 배제하고 경험 자체를 통해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후설은 사물 자체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을 통해 경험 세계의 현상에 집중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데카르트적 이원론과의 차이. 데카르트의 철학은 물질과 정신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하여 이해했습니다. 그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지식의 출발점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에서 찾았습니다. 데카르트는 물질적 세계와 정신적 세계를 별개의 실체로 보았습니다. 그는 감각 경험을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하고 정신적 사고만을 확실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후설은 의식의 지향성을 강조하며 의식과 그 대상은 분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의식이 항상 무언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식과 대상의 관계를 통해 경험 세계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4. 후설의 현상학이 이후 철학에 미친 영향.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마르틴 하이데거는 후설의 제자였으며 그의 현상학적 방법론을 발전시켜 실존주의 철학을 형성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며 인간 존재의 실존적 경험에 주목했습니다. 하이데거의 주요 저서인 존재와 시간에서는 인간 존재가 세계 속에서 경험하는 존재론적 불안을 분석합니다. 그는 인간이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존재의 의미를 탐구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장폴 사르트르는 후설과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아 실존주의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며 존재의 본질은 존재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에서 그는 인간이 스스로의 본질을 창조하는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본질이 먼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면서 본질을 형성해 나간다고 보았습니다. 메를로 퐁티의 지각 현상학. 모리스 메를로 퐁티는
후설의 현상학을 발전시켜 지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신체적 경험을 통해 세계를 지각하는 방식을 탐구했습니다. 메를로 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에서 그는 우리의 신체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분석합니다. 그는 우리의 신체적 경험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후설의 현상학은 전통적 형이상학과 데카르트적 이원론과 달리 경험 세계의 현상에 집중하고 의식의 지향성을 강조했습니다. 후설 이후의 철학자들은 그의 방법론을 발전시켜 실존주의, 지각현상학 등 다양한 철학적 흐름을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자들은 인간 존재와 경험 세계의 본질을 탐구하며 후설의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철학적 문제들을 새롭게 이해하려 했습니다. 5. 후설 철학의 한계. 에드문트 후설의 현상학은 철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그 이론에도 몇 가지 문제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철학자들이 후설의 현상학을 비판하고 발전시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여기 몇 가지 주요 문제점과 비판을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관성의 문제. 후설의 현상학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크게 의존합니다. 각 개인의 경험과 인식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객관적인 진리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빨간색 사과를 보더라도 그 빨간색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더 밝은 빨간색으로, 다른 사람은 더 어두운 빨간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후설의 현상학은 각자의 주관적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객관적인 빨간색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에포케의 한계. 후설은 에포케를 통해 선입견과 판단을 유보하고 사물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입견과 판단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우리의 문화적 배경과 교육은 우리의 인식을 형성합니다. 후설은 이러한 배경 지식을 유보하고 작품 자체에 집중하려 하지만 문화적 배경은 우리의 인식에 깊이 뿌리박혀 있어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타자성의 문제. 후설의 현상학은 개인의 의식과 경험을 중심으로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식과 경험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친구가 슬픈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친구의 슬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후설의 현상학은 주로 개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기에 타인의 주관적 경험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상과 본질의 구분. 후설은 현상을 통해 본질을 이해하려 했지만 현상과 본질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리는 여러 상황에서 행복을 경험합니다. 후설은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행복의 본질을 이해하려 하지만 행복의 경험이 너무 다양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본질로 정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후속 철학자들의 비판. 후설의 제자였던 마르틴 하이데거는 후설의 현상학을 비판하고 발전시키면서 존재론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하이데거는 후설이 존재의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후설의 현상학을 넘어 존재의 의미와 인간 실존의 문제를 탐구했습니다. 그는 인간 존재가 세계 속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죽음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후설의 주관적 경험을 넘어서는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후설의 현상학은 중요한 철학적 방법론을 제시했지만 주관성, 에포케의 한계, 타자성의 문제, 현상과 본질의 구분 등 여러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후속 철학자들이 비판하고 발전시키면서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후설의 현상학은 여전히 중요한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지만
그 한계와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 후설 철학의 위대한 가치. 에드문트 후설의 현상학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철학적 연구와 실천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설의 현상학이 가지는 가치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식의 지향성 강조. 후설의 현상학은 의식이 항상 무언가를 향하고 있다는 지향성의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철학적 연구에서 의식과 대상의 관계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의식의 지향성 개념은 인지과학과 심리학에서 인간의 인식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의식이 특정한 대상을 지향하는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험의 본질 탐구. 후설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철학적 방법론으로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후설의 현상학적 접근은 사회과학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분석함으로써 인간 행동과 사회 현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포케와 판단 유보. 후설의 에포케 개념은 우리가 사물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 선입견과 판단을 유보하는 방법론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식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에포케는 비판적 사고를 촉진합니다. 선입견과 판단을 유보하고 사물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은 다양한 학문 분야와 일상생활에서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존재론적 탐구의 기초. 후설의 현상학은 하이데거와 같은 후속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존재론적 탐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후설의 작업은 존재의 문제와 인간 실존의 문제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했습니다. 후설의 현상학은 실존 철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인간 존재와 실존의 문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철학적 흐름은 현대 철학과 문학, 심리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학제적 응용. 후설의 현상학은 철학을 넘어 다양한 학문 분야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그의 방법론과 개념은 심리학, 사회학, 문학,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학과 예술 현상학적 방법론은 문학과 예술 비평에서 작품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됩니다. 작품 자체에 집중하여 그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는 접근은 예술 작품의 해석에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현상학적 접근은 의료와 간호 분야에서도 중요합니다. 환자의 주관적 경험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후설의 현상학은 의식의 지향성, 경험의 본질 탐구, 에포케와 판단 유보, 존재론적 탐구의 기초 제공, 다학제적 응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후설의 현상학이 여전히 현대 철학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입니다. 후설의 현상학은 우리가 사물과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인간 경험의 복잡성과 본질을 탐구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후설의 생애와 철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강해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